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까요? 북부 지역에 한 젊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25살의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22살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아내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그곳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업고라도 더 나은 곳으로 가겠다고 말이죠. 수천 킬로미터의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그들 부부가 3초 만에 후회했다고 합니다. 분단의 사람들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북부 지역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인민군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나름 괜찮은 직책이었죠. 매일 훈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성격에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죠. 지은이와 저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군인이 결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상급자들의 허가를 받아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 시절에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작은 방 하나에서 살았지만 서로가 있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죠. 지은이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제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저도 부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하루를 나눴죠.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가 병원에서 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날 저녁 늦게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대장에게 허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본 지은이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활발하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의사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은이의 척추가 심하게 손상되어서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지은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에는 전혀 감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는 계속 울면서 자신이 이제 폐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지은이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은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곳의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받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재활치료라고 해봐야 간단한 운동 정도였고 전문적인 장비나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은이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벽이 되곤 했어요. 부대 동료들과 지은이의 병원 동료들이 위로해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저도 함께 절망에 빠져갔어요. 그러던 중에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척추 손상 환자들을 위한 치료 기술이 훨씬 발달되어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물론 그곳으로 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그곳에서라면 다시 걸을 수 있게 될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지은이도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이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침대에만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보니 실제로 그런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매우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이었지만
지은이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이의 사고가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부대 업무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지은이를 돌봤어요. 처음에는 지은이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적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병원의 의료진들은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은이가 다시 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곳의 의료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물리치료라고 해봤자 간단한 마사지 정도였고 전문적인 재활 장비는 구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지은이는 날이 갈수록 우울해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밝고 활발했던 그녀가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런 지은이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밤마다 지은이 옆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대 선배 하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상철이라는 이름의 그 선배는 저보다 5살 위였는데 평소에 저를 많이 아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이 끝나고 김상철 선배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정민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지은이 때문이지? 김상철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뒤섞이고 있었거든요. 김상철 선배는 주변을 둘러본 다음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 물론 매우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이지만 말이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선배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경로가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엄청난 위험이 따르고 많은 돈도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지은이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정민아, 그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게다가 나는 이런 몸인데 어떻게 그런 험한 길을 갈 수 있겠어? 지은이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인터넷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주간 조사한 결과 남쪽에서는 정말로 척추 손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 기술이 훨씬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고 최신 의료 장비들도 많다고 했어요. 물론 모든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보다는 훨씬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제가 알아낸 정보들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던 지은이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우선 지은이가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험한 길을 가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비용도 필요했고요. 김상철 선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돈을 주면 안전한 경로로 안내해 준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 한 명당 몇천 달러가 필요한데 지은이처럼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과 저축한 돈을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고 다른 핑계를 대야 했죠. 제 부모님과 지은이의 부모님께 각각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지은이의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했더니 양쪽 부모님 모두 아낌없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은이를 어떻게 그 험한 길로 데려가느냐는 것이었어요. 브로커에게 문의해보니 휠체어를 탄 사람이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산길이나 강을 건너는 구간에서는 휠체어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때 브로커가 제안한 방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지은이를 업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전체 구간을 다 업고 갈 수는 없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들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체력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서 지은이를 업고 갈 수 있는 체력을 기르려고 노력했어요. 부대 동료들은 제가 왜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지 궁금해 했지만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도 처음에는 자신 때문에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주저했어요. 정민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 혼자라도 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어.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지은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지은아, 우리는 부부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가는 거야. 나 혼자 가서 뭐 해? 너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지은이가 마음을 굳혔어요. 지은이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한 후부터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매 순간 느낄 수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김상철 선배는 저에게 브로커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박철수라는 가명을 쓰는 그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네. 게다가 아내가 그런 상태라고? 솔직히 말해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 박철수는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을 도와줬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어요. 보통은 혼자 오거나 건강한 가족끼리 오는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야. 솔직히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그래, 그 마음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중간에 위험해지면 포기해야 해.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거든. 박철수가 알려준 계획은 이랬습니다. 우선 국경 근처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이사를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부대 내에서 전출 신청을 넣었어요. 지은이의 치료를 위해 더 나은 병원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상급자들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지은이의 상황을 알고 있던 부대장이 전출을 승인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국경 근처의 한 도시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대에서는 아무도 저희 사정을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계획을 실행하기가 더 수월했어요. 새로 이사한 집은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휠체어로 다니기에는 그나마 편한 구조였어요. 저는 지은이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곧 이곳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2달 후쯤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저는 체력 단련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했고 지은이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연습도 몰래 했어요. 지은이는 처음에 왜 그런 연습을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정민아, 정말 힘들 텐데 괜찮아?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둘 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조금 힘들어도 참자. 그 사이에 저는 우리가 가져갈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박철수의 조언에 따르면 최소한의 짐만 가져가야 한다고 했어요. 옷은 입고 있는 것 외에 한 벌씩만, 그리고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배낭 하나에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결혼 반지와 어머니께서 주신 목걸이를 꼭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저도 아버지께서 주신 시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약간의 현금과 지은이의 약품들을 준비했어요. 약품 준비가 가장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었는데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만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병원에서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방해 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몇 개의 다른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약을 모았습니다. 박철수는 중간에 한 번 더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그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출발일은 달이 가장 어두운 날로 정했고 시간은 새벽 3시였어요. 만날 장소는 국경에서 5km 떨어진 작은 마을의 폐가라고 했습니다. 그날까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박철수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저는 부대에 휴가 신청을 넣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3일간의 휴가였는데 실제로는 그날 밤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상급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휴가를 승인해 주었어요. 출발 일주일 전부터는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알아챌까봐 걱정되었어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자주 멍하니 있곤 했어요. 정민아,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이 앞에서는 자신 있는 척 해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박철수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준비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출발 3일 전에는 지은이의 체력을 점검했습니다. 그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어서 상체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저는 지은이에게 간단한 상체 운동을 시켜주었습니다. 긴 여행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지은아, 중간에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무리하면 안 돼. 저는 지은이에게 계속 당부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나도 최대한 버텨볼게. 우리 꼭 성공하자. 출발 전날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었거든요. 지은이도 마찬가지로 뒤척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가 되자 저는 지은이를 깨웠습니다. 지은아, 이제 시간이야. 지은이는 이미 잠들지 않고 있다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조용히 준비한 옷을 입고 작은 배낭을 챙겼습니다. 지은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집을 나서는 순간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정각에 저희는 약속 장소인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한번 깜빡이자 박철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 2명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40대 남성이었어요. 박철수가 조용한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가는 사람들이야. 김영희 씨하고 이성호 씨. 김영희는 북부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이었고 이성호는 작은 상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어서 이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지은이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사람과 함께 이런 험난한 여행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김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박철수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서로 도우면서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어요. 첫 번째 구간은 차로 이동하고 두 번째 구간부터는 걸어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폐가 뒤편에 낡은 트럭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박철수는 우리를 트럭 뒤쪽 짐칸에 태웠습니다. 거기에는 농산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까지는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숨소리도 최대한 죽여야 해. 지은이를 제가 안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휠체어는 접어서 상자 밑에 숨겼어요. 트럭이 출발하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은이도 제품에서 긴장한 채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밖에서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박철수가 대답했어요. 시장에 농산물 납품하러 갑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빨리 뛰었습니다. 검문하는 군인이 트럭 뒤를 확인하는 소리가 났어요. 상자들을 이리저리 옮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들킬까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군인은 대충 확인하고는 통과시켜 주었어요.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트럭으로 2시간을 더 이동한 후 국경 근처 상이슬에서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걸어서 가야 한다고 했어요. 박철수는 우리에게 각자 작은 배낭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과 간단한 비상식량이 들어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지은이었습니다. 휠체어로는 산길을 갈 수 없었거든요. 박철수가 미리 준비해온 등산용 배낭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메고 지은이를 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힘들 거야.
약 3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 저는 지은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평소에 연습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실제 산길은 울퉁불퉁했고 경사도 심했거든요. 지은이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미안해했습니다. 정민아, 너무 힘들면 잠깐 쉬자. 괜찮아. 하지만 박철수는 계속 앞으로 가라고 재촉했어요. 여기서 오래 머물면 안 돼. 새벽에 순찰대가 돌 수도 있거든. 김영희와 이성우도 자신들의 짐을 메고 힘들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지은이의 몸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고 등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거였어요. 정민아, 속이 너무 메스꺼워.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지은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진 것 같았어요. 저는 박철수에게 잠깐 쉬어야겠다고 했습니다. 5분만 쉬자. 그 이상은 안 돼. 박철수가 주변을 경계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지은이를 바위에 앉혀놓고 물을 먹였습니다. 김영희가 다가와서 지은이의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괜찮아요? 조금 나아졌어요? 지은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낫네요. 계속 가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저는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지은이를 업고 길을 계속 가야 했습니다. 드디어 국경선이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박철수가 손짓으로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저기 보이는 철조망 너머가 중국이야.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한 구간이야. 감시초소가 있고 순찰대도 자주 다녀. 박철수는 우리에게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감시초소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철조망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철조망 밑을 기어서 지나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은이가 어떻게 기어갈 수 있겠어요? 지은이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는 한참 고민하더니 철조망을 자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흔적이 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지은이를 업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철조망 밑을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철조망이 지은이의 등에 살짝 걸리기도 했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철조망을 통과했어요. 철조망을 넘은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른 나라 땅을 밟고 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지은이도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았어요. 정민아, 우리 정말 해냈네.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박철수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국 쪽 감시도 있어. 조금 더 가서 안전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돼. 우리는 다시 조용히 산길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더 걸어가니까 작은 오두막 하나가 나타났어요. 박철수가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였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 해. 내일 아침에 다음 구간으로 이동할 거야.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해서 지은이를 내려놓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지은이를 업고 산길을 걸었더니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무사히 국경을 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지은이도 힘들어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오두막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침대가 2개 있었고 간단한 생필품들도 구비되어 있었어요. 박철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중간 기착지야. 며칠 동안은 여기서 쉬면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해. 김영희와 이성호도 지쳐서 곧바로 눕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먼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져. 중국 경찰에게 발각되면 다시 북쪽으로 송환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 박철수는 우리에게 중국에서의 행동 수칙을 알려주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금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오두막 근처에 나타나면 즉시 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우리가 정말 잘한 걸까?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너의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어. 조금만 더 견디자.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지은이가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수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음식이었는데 저희에게는 낯선 맛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도 조금씩 식욕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박철수는 다음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3일 후에 트럭을 이용해서 더 남쪽 도시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나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경로를 확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박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요즘 중국 당국의 단속이 심해졌다고 해.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해. 김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죠?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획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다만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 오두막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지은이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며칠간의 힘든 여행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특히 하반신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자주 바꿔주어야 했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자신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해했어요. 정민아,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혼자였다면 훨씬 쉬웠을 텐데. 하지만 저는 전혀 힘들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이성호는 밤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상점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해 왔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어요. 가족들에게는 사업차 중국에 간다고 했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가족들을 불러올 생각이에요. 김영희는 2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자유로운 삶을 꿈꿔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세상이 어떤지 보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각자 다른 이유로 이 위험한 길을 선택했지만 모두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3일째 되는 날 박철수가 긴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중국 경찰들이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다고 해. 당장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해. 우리는 급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지은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오두막을 빠져나왔어요. 박철수는 우리를 숲속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또 다른 은신처가 있었어요. 여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며칠 동안은 안전할 거야. 하지만 그곳은 앞에 오두막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은신처라고 해봐야 텐트 하나가 전부였어요. 5명이 모두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지은이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아야 했는데 바닥이 축축해서 걱정되었어요. 저는 제 옷을 벗어서 지은이 밑에 깔아주었습니다. 박철수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찰들이 철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아마 2에서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동안은 정말 조용히 지내야 해. 음식도 제한적이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5명이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숨쉬기도 답답했어요. 지은이는 계속 자세를 바꿔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은이의 건강이었어요. 습한 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해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만져보니까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너무 아픈 것 같은데. 지은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김영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해열제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지은이가 약을 먹고 조금씩 잠이 들었지만 저는 밤새 지은이의 상태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성호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숨어 다니면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겠어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박철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3일째 밤에 지은이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더 오르고 기침도 심해졌어요. 저는 정말 걱정되어서 박철수에게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면 신원이 노출돼. 그러면 우리 모두 끝이야. 박철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은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저는 밤새 지은이를 돌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4일째 아침이 되자 경찰들이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동할 수 있어.
다음 목적지까지 가면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을 거야. 지은이의 열도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은신 생활이 끝나고 저희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이번에는 더 큰 트럭을 준비했어요. 화물칸에는 각종 상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긴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지은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중간에 쉴 수도 있으니까 참지 말고 말하라고.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면서 저희는 중국 남부로 향했습니다. 박철수의 설명으로는 베트남 국경까지 가는데 2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트럭 안은 좁고 답답했지만 국경을 걸어서 넘을 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첫날 밤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잠깐 쉬었어요. 박철수가 음식을 사와서 우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중국 음식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지은이도 식욕이 돌아온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김영희는 계속해서 불안해했어요. 정말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숨어 다니는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성호는 중국 돈을 좀 가지고 있다며 음식을 사겠다고 나섰어요. 제가 좀 사올게요.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는 우리 일행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둘째 날 오후에 베트남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박철수는 우리를 트럭에서 내리게 하고 다른 브로커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안내할 거야. 그 사람이 베트남 쪽 상황을 더 잘 알거든. 30분쯤 기다리니까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자신을 리라고 소개했습니다. 베트남계 중국인이라고 했는데 한국말도 조금 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입니다. 앞으로 베트남까지 함께 갈 거예요. 리는 박철수보다 더 자세하게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거기서 라오스로 가는 것이 좀 복잡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베트남에서는 며칠 쉬면서 다음 경로를 준비해야 해요. 국경을 넘는 방법은 이전과 비슷했어요. 철조망을 통과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감시가 덜 삼엄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지은이를 업고 가는 것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달랐어요. 공기도 더 따뜻했고 습도도 높았습니다. 리가 준비한 숙소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여기서 3일 정도 쉬면서 몸을 추스르세요. 라오스로 가는 준비도 해야 하고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우리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별다른 질문 없이 방을 내주었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작은 방 하나를 쓸 수 있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침대에 눕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민아, 정말 고생했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제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자. 리는 다음 날 라오스로 가는 경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육로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지은이의 상황을 고려해서 강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배로 가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시간도 더 오래 걸리지 않고요. 하지만 배로 이동하는데도 위험이 있었어요. 중간에 검문을 받을 수 있고 날씨가 나쁘면 배가 운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보다는 안전할 거예요.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지은이의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긴 여행으로 인해 체중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리가 추천해준 베트남 음식을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김영희와 이성호도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김영희는 향수병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그리워요.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앞만 보고 가야 할 때였어요. 세일째 되는 날 배를 타고 라오스로 출발했습니다. 작은 화물선이었는데 일반 승객들도 함께 타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승객들과 섞여 있으면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에서 지은이가 멀미를 심하게 했어요.
파도가 생각보다 거칠어서 배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지은아, 괜찮아? 약 먹을까? 저는 지은이를 돌보면서도 다른 승객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지 신경 쓰여서 조마조마했습니다. 강을 따라 6시간 정도 이동한 후에 라오스 국경 근처에 도착했어요. 리는 우리를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고 내일 라오스로 넘어갈 거예요. 라오스에서는 또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마을의 작은 여관에서 잤는데 지은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배 멀미와 피로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지은이를 돌봤어요. 다행히 아침이 되자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라오스로 넘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리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하니까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정글이 우거진 산들과 큰 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브로커는 쏘미라는 이름의 현지인이었어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는데 리가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태국까지 가는데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마지막 구간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쏘미 준비한 교통수단은 오래된 픽업 트럭이었는데 도로 사정이 워낙 나빠서 몇 시간 동안 계속 덜컹거렸어요. 지은이는 그 진동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정민아, 너무 아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지은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제 몸을 쿠션 삼아서 지은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쏘문 중간에 몇 번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했어요. 길이 너무 험해서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천천히 가는 게 안전해요. 실제로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었고 군데군데 큰 구멍들이 있어서 트럭이 빠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이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어요.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끝이 있는 건가요? 저도 솔직히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온 길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성호는 상대적으로 의연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태국만 지나면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그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밤에는 라오스와 태국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잤어요. 쏘미 아는 집이었는데 현지 가족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설은 매우 기본적이었지만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은이는 그날 밤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민아, 온몸이 쑤시고 아파.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저는 걱정되어서 쏨에게 약국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마을에 작은 약국이 하나 있어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살 수 있었어요. 약을 먹고 하룻밤 푹 쉬고 나니까 지은이의 컨디션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오늘 이동해도 될 것 같아. 저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앞으로 더 힘든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태국 국경을 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쏘미 설명해 주기로는 정식 국경 검문소가 아닌 다른 루트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안전한 길로 가야 해요. 국경 근처에서 쏨은 우리를 다른 브로커에게 인계했어요. 태국 사람인 것 같았는데 이름은 차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손짓 발짓으로 대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이가 준비한 방법은 좀 특이했어요. 큰 강을 작은 배로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태국이에요. 배로 15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그 작은 배의 지은이를 어떻게 태울지가 문제였어요. 차이는 지은이를 제가 안고 배에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는 접어서 따로 실어야 한다고 했어요. 조심해서 가야 해요. 강물이 빨라서 위험해요. 저는 지은이를 꼭 안고 조심스럽게 배에 올라탔습니다. 강을 건너는 15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배가 작아서 파도에 많이 흔들렸고 지은이는 무서워서 제 옷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무서워. 물에 빠지면 어떡해. 저도 긴장되었지만 지은이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다행히 무사히 태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차이는 우리를 강변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방콕으로 가요.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 가면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꿈 같았어요.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민아, 우리 정말 해낸 거야?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는 거야? 태국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저는 지금까지의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숨어서 지내고 지은 일을 업고 험한 길을 걸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김영희와 이성호도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희망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콕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차이가 일반 관광버스 표를 사주었습니다. 이제 일반인처럼 행동하면 돼요. 방콕까지는 안전해요. 정말 오랜만에 당당하게 버스에 앉아서 갈 수 있었어요. 방콕까지 가는 4시간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은 지금까지 가본 나라들과 또 달랐어요. 큰 도시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고 사람들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버스에서 조금 편하게 쉴 수 있었어요. 정민아,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아. 여기 사람들 표정이 다르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방콕에 도착하니까 정말 대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우리를 한국 대사관 근처의 작은 호텔로 데려갔어요. 내일 아침에 대사관에 가면 돼요. 오늘은 여기서 쉬어요. 호텔 방에 들어가서 지은이와 함께 침대에 앉아 있는데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지은아, 우리 정말 해냈어.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어. 지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정민아. 너 없었으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날 밤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잤어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대사관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긴 여행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희와 이성호도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대사관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기가 한국 땅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비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니까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저희 상황을 설명했어요. 직원분이 놀라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신원 확인 절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모든 절차가 복잡하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민아, 꿈 같아. 정말 여기까지 온 거야?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 면담에서 저희는 자세한 신상 정보와 탈북 동기를 설명했어요. 담당 영사님이 지은이의 상황을 보고 특히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의료 지원이 시급해 보이네요. 그때 영사님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는 척추 손상 환자를 위한 최신 치료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활치료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척추 손상 환자들의 회복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으면 상당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사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초도 채 안 되는 순간에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왜 진작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을까? 지은이의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왔다면 어땠을까?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8개월이 지나 있었어요. 그동안 지은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고 직후에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지은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민아, 우리 진작 왔어야 했는데.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영사님이 우리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이라도 온 것이 다행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후회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만약에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조금 더 빨리 결정했다면, 만약 처음부터 용기를 냈다면 지은이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요. 김영희가 우리 대화를 듣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성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신원 확인부터 시작해서 건강검진, 면담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모두 친절하게 도와주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특히 지은이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선 정확한 상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국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대사관에 상주하는 의료진이 간단한 검진을 해주었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은 희망적이었어요. 척추 손상 부위를 보면 완전한 절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은이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정민아, 정말 희망이 있는 것 같아.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저도 감격스러웠지만 동시에 더 큰 후회가 밀려왔어요. 진작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사님이 한국으로 가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일주일 정도 후에 한국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우선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은이 씨의 경우에는 의료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니까 절차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어요. 한국의 전문 병원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사님의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지은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진작 이런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민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누가 이런 일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겠어?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 지은이의 따뜻한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온 게 정말 다행이야. 한국에서 좋은 치료 받을 수 있다니까 너무 기대돼. 지은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까 앞으로의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후회보다는 미래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지은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될 날을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지은이는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며 감격해 했어요. 정민아,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아직도 꿈 같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달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곧바로 관련 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김영희와 이성호와는 그곳에서 헤어졌는데 모두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한다고 말했어요. 합동신문센터에서의 2개월은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의료적 필요 때문에 병원 치료는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전문 의료진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지은이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한 후에 희망적인 소견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척추신경이 완전히 손상된 것은 아닙니다.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면 상당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은이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후회가 밀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사고 직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보겠습니다. 지은이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전기자극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거의 없어서 실망스러웠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발가락에 감각이 느껴져. 정말 느껴져. 지은이가 흥분해서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의료진들도 놀라면서 더욱 적극적인 치료를 제안했어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지은이의 치료도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상태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개선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민아, 내가 정말 걸고 있어. 믿어져? 지은이의 기쁨을 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정착지는 서울 근처의 한 도시로 배정받았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였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지은이가 생활하기에 적합했어요. 처음으로 우리만의 집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직업 훈련을 받아서 건설 관련 일을 시작했어요.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일이어서 좋았습니다. 지은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조금씩 경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은이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격려해 주세요. 가끔 지은이와 함께 앉아서 지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민아, 그때 용기 내서 정말 잘한 것 같아. 비록 조금 늦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 지은이의 말을 들으며 저도 뿌듯함을 느껴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아 있어요. 만약 조금 더 빨리 결정했다면 지은이가 더 빨리, 더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과거보다 미래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영희와 이성호와는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묻습니다. 김영희는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이성호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지은이는 같은 처지의 다른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이의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도 지은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만 있었을 거고 저는 그런 지은이를 보며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수없이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저희 부부는 매일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혼자서 마트에 갔다 온다거나 함께 공원을 산책한다거나 하는 일상적인 일들이 모두 기적같이 느껴져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배울 것들이 많아요. 문화의 차이, 언어의 미묘한 차이, 사회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이 따뜻하게 도와주어서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지은이는 요즘 자주 말해요. 정민아,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비록 늦었지만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그 말을 들으면 그동안의 후회도 조금씩 줄어드는 기분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간단해요. 지은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고 저는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집이라도 우리 소유의 집을 마련하고 싶어요.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은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비록 3초 만에 후회했던 그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의사람들은 앞으로도 분단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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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